용의자 딜레마 게임은 다 알죠. 수인의 고뇌. 깜빵 가는 얘기 있잖아요. 자백한다, 자백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 번 봤죠? 그러면 용의자의 딜레마는 넘어갈게요. 자백이냐, 자백이 아니냐. 자, 게임의 균형 여기서부터 할게요. 게임의 균형.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김 씨와 박 씨는 당연히 우월 전략을 채택하게 되고 자, 우월 전략이라는 거는 둘 다 자백하는 전략.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통해도 내가 그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게 우리 수특에 나온 게 우월 전략이 존재하면 우월 전략을 했고 이 우월 전략을 선택하는 전제하에 이 사람이 자기 걸 정하면 내시균형이 일어난다는 게 우리 수특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쵸? 우월 전략에 대해서 한번 리뷰만 해볼게요. 따라서 이 게임은 둘 다 자백하고 마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임의 균형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뜻하는데 바로 이렇게 두 사람 모두 자백하고 마는 것이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균형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각 경기자가 우월 전략을 사용한 결과로서 나타난 균형이라는 뜻에서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부른다. 우월 전략 균형.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을 우월 전략이라고 하며 이 우월 전략의 짝을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쭉 넘어가서 우월 전략 균형이 뭔지 아니까. 자, 카르텔의 경우 해볼게요. 자, 그러므로 용의자 딜레마 게임이라 할지라도 여러 번에 걸쳐 하게 되면, 즉 반복 게임의 성격을 갖게 되면 서로 협조하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반면에 단 한 번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해도 이에 대해 보복할 방법이 없어 우월 전략을 쓸 요인이 커진다. 그러니까 우월 전략을 썼을 때는 둘 다 그 자백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둘 다 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둘 다 자백을 안 했을 때가 최고인데 상대방이 자백을 할까봐 내가 다 자백을 하는 거잖아요.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응용 사례.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은 알죠? 무슨 내용인지. 그건 수능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자, 지금까지 살펴본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은 현실의 여러 상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 한 예로 카르텔을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틀에 넣어 분석해보면 이것이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갖는 이유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도로나 공원처럼 모두가 함께 소비하는 시설을 생산하는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을 활용할 수 있다. 1. 카르텔의 경우. 카르텔에 속해 있는 기업은 카르텔 협정을 준수하는 전략과 몰래 위반하는 전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르텔 협정을 위반한다는 것은 혼자만 몰래 가격을 낮추어 손님을 끌려는 행동을 취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두 기업, 가나다사와 ABC사 두 기업이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업이 어떤 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표 10-2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자. 이 표에 나와 있는 괄호 안의 숫자들은 억원 단위로 나타낸 각 기업의 이윤인데 첫 번째 숫자가 가나다사의 이윤. 자, 8844 우월 전략을 쓰면 44가 되겠죠? 그럼 이건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 카르텔은? 깨져야 되죠. 용의자의 딜레마 같으면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카르텔. 이해돼? 손소연이? 우월 전략 몰라? 용의자의 딜레마? 몰라? 알아? 몰라? 알아?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준수하고 얘가 위반하면 난 1 먹고 얘는 10 먹고, 얘가 준수하고 내가 위반하면 내가 10 먹고 얘는 1 먹고. 그러면 얘가 위반할 때 나도 위반하는 게 좋고, 그럼 4 먹으니까. 얘가 준수할 때 위반하면 난 10 먹고, 어떤 경우에도 난 위반하면 이익이 되니까 우월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고. 반대도 얘가 유지해도 나는 위반하면 더 많이 먹고, 얘가 위반했을 때는 내가 위반해야 더 유지할 때보다 많이 먹고. 그러니까 둘 다 위반하는 게 우월 전략으로 존재하니까 균형은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뭐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앞에 부분부터 읽으면 이해될 거예요. 두 기업이 모두 우월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머지않아 카르텔 그 자체가 와해될 것인데, 카르텔이 이렇게 되는 게 유지되는 거고 이게 와해되는 거잖아요. 우월 전략 때문에 와해될 건데, 이처럼
이처럼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틀을 빌어 카르텔의 본질적 취약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카르텔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사례도 꽤 많다. 앞에서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도 반복해서 행해지면 협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업은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하므로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일종의 반복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카르텔 협정을 위반해 일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곧 다른 기업의 보복을 받아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각 기업이 카르텔 협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공공재의 경우 도로나 공원에서 나오는 혜택은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느 재화나 서비스와 그 성격이 다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부른다. 제16장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공공재 생산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결국 이것이 생산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질 때가 많다. 이 경우에도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틀을 빌어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요번에 내시 균형하고 그다음에 우월 전략하고 코르노 묘형하고 그중에 공공재의 경우 이게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전부 정리해서 어떤 내용인지만 머릿속에 집어넣자고요. 한마을에 살고 있는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두 사람, 홍 씨와 임 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각자는 공원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1,000만 원씩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는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이 각각 1,000만 원씩 부담해 멋진 공원을 만들었을 때 각자에게 1,500만 원에 해당하는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 만약 그들 중 한 사람만 1,000만 원을 부담해 그저 그런 공원을 만들면 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75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리고 둘 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 공원을 만들지 못하고 이 경우 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물론 0이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이 모두 비용을 부담해 공원을 만들 경우에는 각자가 500만 원씩의 순편익을 얻는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1,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 1,500만 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만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의 순편익이 750만 원인 반면 비용을 부담한 사람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250만 원이 된다. 공원 같은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서 그것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이 750만 원이나 되는 큰 이득을 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표 10-3에 정리해놨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형적인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괄호 안의 숫자 중 첫 번째 것은 홍 씨의 순편익,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임 씨의 순편익을 뜻한다. 이 게임에서 각 사람은 우월 전략, 즉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고 따라서 공원은 만들어지지 못하게 된다. 자, 내가 부담을 할 경우 500 부담을 하고 그 편익이 내가 1,000만 원을 부담하면 500이 이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담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상대방이 부담을 하는 경우 나는 부담하지 않으면 750 생기고 내가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으면 나는 마이너스 250이 생기죠. 1,000을 부담하니까. 요게 편익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담하지 않는 게 이익이다. 우월 전략이 생기는 거고 상대방도 우월 전략이 생기니까 아무도 부담하지 않아서 공공재는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지니까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공공재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 세금 걷어서. 계속. 두 사람이 모두 비용을 부담해 공원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비단 여기에서 예로 들고 있는 공원뿐 아니라 모든 공공재의 경우에 이와 비슷한 결과가 빚어진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공공재의 소비를 원하면서도 비용은 부담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가 생산, 공급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떠맡는 경우가 많다. 자.
내시 균형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우월 전략 균형의 개념은 직관적으로 매우 명백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다시 말해 게임이 그와 같은 상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별 의문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존재하는 게임의 예가 현실에서 그리 흔하지 않다는 데 있다.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 경기자가 모두 우월 전략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이 현실의 게임에서 충족되기는 무척 어렵다. 이 점에서 볼 때 앞서의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은 매우 예외적인 성격의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실의 게임에서는 어느 한 경기자만 우월 전략을 갖는 경우도 그리 흔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게임에서 나의 최적 전략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임하는 경기자는 상대방의 일거일동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에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일관할 수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어떤 게임에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균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월 전략 균형은 게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균형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어떤 게임에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다른 종류의 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 2절에 살펴보려고 하는 내시 균형이 좋습니다. 즉 어떤 게임에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도 자, 내시 균형 한번 읽어볼까요? 내시 균형,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최적인 전략을 내시 균형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각 경기자가 이 전략을 채택할 때 내시 균형이 이루어짐. 자, 내시 균형은 상대방이 전략이 주어졌을 때 내가 최적의 전략을 구하는 것. 우월 전략이 있는 경우에 내시 균형이 나오는 거가 우리 수특에 나오는 거죠. 우월 전략이 있을 때 상대방이 뭔가 선택했을 때가 우리 수특에 나오는 거면 우월 전략이 존재하지 않아도 내시 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시 균형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내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이다. 각 경기자가 내시 균형 전략을 선택할 때 내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내시 균형 전략이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최적인 전략을 뜻한다.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최적인 전략. 이를 앞에서 본 우월 전략과 비교해보면 왜 내시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약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어떤 전략이 우월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선택한 전략과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최적인 전략이라는 뜻이다. 이는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 바로 그 전략이 최적 대응의 성격을 갖는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내시 균형 전략은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서만 최적 대응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 최적 대응의 성격을 갖는 전략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특정한 전략에 대해서만 최적 대응의 성격을 갖는 전략을 찾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월 전략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내시 균형 전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월 전략이 없어도 내시 균형은 찾을 수 있다. 이는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라 해도 내시 균형은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모든 전략이 아닌 특정한 전략에 대해서만 최적 대응의 성격을 갖는 전략의 존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내시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조건은 한층 더 완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게임 균형으로서 게임의 균형으로서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내시 균형이다. 게임에 임하는 경기자가 실제로 내시 균형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시 균형은 현실 설명력이 높은 균형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실의 게임이 내시 균형의 상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게임 이론에 관한 논의에서 언제나 내시 균형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참고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월 전략 균형이 내시 균형의 성격을 갖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론 알아둡시다. 우월 전략 균형은 내시 균형이죠. 상대방에 따라서 우월 전략이 있으니까 내시 균형이 우월 전략은 아니다. 어떤 전략이?
어떤 전략이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 최적 대응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 전략은 상대방의 특정한 전략에 대해서도 당연히 최적 대응이 된다.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추론해서. 아마 이거는 그냥 추론할 수 있잖아요. 모든 우월 전략은 뭐다? 내시균형이다. 맞죠? 모든 내시균형이 우월 전략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국어에서 모든 자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수트 본문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거기 우월 전략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내시균형 설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모든 우월 전략은 내시균형이다. 라고 하면 우리 언어 문제를 찍을 때 모든 자가 들어가면 거기 찍고 싶어 안 찍고 싶어요? 틀렸다고. 절대로 모든 이런 말 들어가면 그거 답 아닌 걸로 찍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맞다는 거죠. 그게 어디 또 나오냐면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에서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은 그러니까 순편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편익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죠.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합리적 선택은 더 합리적 선택과 덜 합리적 선택은 존재하지 않고 합리적 선택은 단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편익이. 그때 하나 나오고요. 모든 우월 전략은 내시균형이다. 요거 머릿속에 박아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월 전략 내시균형 나왔는데 그 문장만으로도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문장만으로도 계속 우월 전략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우월 전략이 따라서 우월 전략의 짝인 우월 전략 균형은 내시 균형의 성격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자, 내시균형의 신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그래서 내시 균형의 신뢰. 어떤 작은 마을에서 청주옥과 한선반점이라는 두 음식점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어떤 음식을 메뉴에 올릴지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자, 그 다음 거까지 해야겠네요. 오늘 늦어도. 계속 할게요. 각 식당의 전략은 두 가지 중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파느냐는 것인데 청주옥은 비빔밥과 된장찌개 중 하나를 그리고 한성반점은 자장면과 우동 중 하나를 고르려 한다. 각 식당이 특정한 음식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이윤이 각각 다른데 그 구체적 내용을 표 10-4에 정리해놨다.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라면 어떤 음식점도 우월 전략을 갖지 못한다. 즉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주옥이 비빔밥을 선택하면 한성반점으로서는 자장면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반면 우동은 4억이고 짜장면은 5억이니까 한성은 짜장면을 선택하는 게 맞고 청주옥이 된장찌개를 선택하면 한선반점은 우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우동을 선택하는 게 9억이고 짜장면을 선택하면 7억을 버니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처럼 지금 보는 게임에는 우월 전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월 전략 균형도 존재할 수 없다. 자, 우월 전략이라는 것은 청주옥이 뭘 선택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할 게 있어야 되는데 천주옥이 비빔밥을 선택하면은 짜장면, 된장찌개를 선택하면은 우동을 선택하니까 여기서 우월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시균형은 존재하는데 각 음식점이 다음과 같은 내시균형 전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번 우선 한선반점이 자장면을 선택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청주옥의 내시균형 전략은 비빔밥을 선택하는 것이다. 짜장면을 선택하면 비빔밥. 그렇죠? 그다음에 된장찌개를 선택하면 이윤이 3억 원밖에 안 되지만 비빔밥을 선택하면 8억 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논리에 의해 한성반점이 우동을 선택했다면 청주옥의 내시균형 전략은 된장찌개를 선택하는 것임을 알아낼 수 있다. 우동을 선택했다고 그러면 여긴 된장찌개. 왜냐하면 비빔밥을 선택하면 4억, 된장찌개를 선택하면 5억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청주옥의 이윤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한선반점의 입장에서 본 내시균형 전략은 다음과 같다. 즉 청주옥이 비빔밥을 선택했다면 자장면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자, 비빔밥을 선택했다면 여기는 자장면 선택하면 5억, 우동은 4억. 그리고 청주옥이 된장찌개를 선택했다면 우동을 선택하는 것이 한선반점의 내시균형 전략이 된다. 이 두 음식점의 내시균형 전략을 짝지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청주옥이 비빔밥을 선택하면 한선반점은 내시균형 전략에 따라 자장면을 선택할 것이다. 한편 한선반점이 자장면을 선택하면 청주옥은 내시균형 전략에 따라 비빔밥을 선택하게 된다. 응? 그러므로 청주옥이 비빔밥을 선택하고 한선반점이 자장면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균형이 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청주옥은 비빔밥을 선택하고 한성반점은 짜장면을 하는 것이 하나의 균형이 될 수 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게임의 결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균형이라고 부른다. 청주옥이 비빔밥을 선택하고 한선반점이 자장면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현재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자신만 일방적으로 전략을 바꿈으로써 이윤을 더 크게 만들 수 없게끔 돼 있다. 예를 들어 청주옥이 그대로 비빔밥을 선택하고 있는데 한선반점만 우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다고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한선반점의 이윤이 더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빚어진다. 한선반점이 그대로 자장면을 선택하고 있는데 청주옥만 된장찌개를 선택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렇게 하면 청주옥의 이윤이 8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모두 현재의 선택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그 글을 써주고요. 이 사례를 4번 문제에다가 보기로 딱 놔준 다음에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글을 그대로 써준 다음에 이 보기에다가 이 박스 집어넣고 다음은 어느 식당의 전략이다. 내시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수능 출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법은 이론이 있으면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내더라고. 경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냐면 앞에 이론이 있으면 우리 책 다음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4번 문제로 나오더라고. 요거에 예를 적어주고 4번 문제로.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글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꾸르노 모형 나왔잖아요. 4번은 다음은 베르트랑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다. 꾸르노 모형과 차이는. 그럼 앞에 있는 내용하고 요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법하고 경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철학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해보면. 그래서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자신만 일방적으로 전략을 바꿈으로써 이윤을 더 크게 만들 수 없게끔 돼 있다. 미안.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게임에는 또 하나의 내시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즉 청주옥이 된장찌개를 선택하고 한성반점이 우동을 선택하는 건 역시 내시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별표 이것도 내시균형이다. 내시균형이 두 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독자 스스로 알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하여튼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게임에서 내시균형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게 총량은 같아요, 달라요? 다를걸요? 아까 뭐하고 뭐였죠? 짜장면하고? 응? 넘어갔으니까 짜장면하고 뭐요? 비빔밥이었나요? 그러면 총 수입이 13억이네요. 또 하나 뭐였죠? 우동하고 된장찌개였나요? 우동하고 된장찌개. 여기는 14억이네요. 둘 다 내시균형이긴 하지만 양쪽의 총 수입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성반점이 좀 이익이 있는 쪽에 내시균형이 된 거고, 내시균형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우동을 만들고 있는데 얘 짜장면으로 된장찌개를 만들고 있는데 일로 바꾸는 순간 1억이 떨어지니까 안 바꿀 거고, 얘가 된장찌개를 맡고 있는데 얘가 우동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5억이 빠지니까 안 바꿀 거고, 당분간 어디서 유지가 돼? 여기서 유지된다는 얘기고, 이게 내시균형이라는 거고. 이 경우에는 뭐냐면 청주가 비빔밥 만들고 있는데
맞나요? 여기였나? 응. 청주가 비빔밥을 만들고 있는데 얘가 우동으로 바뀌면 5억이 4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꿀 거고. 예를 들어서 한성이 짜장면을 만들고 있는데 얘가 비빔밥을 만들고 있는 걸 된장찌개 바꾸려고 하면 8억이 3억이 되니까 안 바꿀 거라는 거죠. 어디서든지 균형이 하나 생기면 안 바꿀 건데 양쪽의 균형의 그 보수의 차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내시 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 표를 주고서 1번 내시 균형은 여러 개 존재한다. 2번 보수가 좋다. 어떤 내시 균형에서는 청주, 어떤 내시 균형에서는 한성반점이 이익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써주면 앞에 거 있고 이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서가 다 있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래프도 없으니까 쉬워 보이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딱 맞춰버리고 검증만 하면 끝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 힌트가 떠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여기 그대로 딱 떠주면 얘들 얼마나 등에서 땀이 쭉 날까. 순차 게임. 지금까지 설명한 게임들은 경기자들이 동시에 행동을 취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게임을 보면 어떤 한 경기자가 행동을 취한 다음에 다른 경기자가 이것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진입을 시도하는 기업과 벌이는 게임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독점 기업은 상대방이 실제로 진입을 하는지의 여부를 보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기자들이 순서에 맞추어 행동을 취해 나가는 형식의 게임을 순차 게임이라고 부른다. 완전 균형. 지난 20년 동안 오디오 기기 시장을 독점해온 에드맨이란 기업이 이 시장의 진입을 시도하는 주식회사 기린과 벌이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순차 게임의 틀에 의해 분석해 볼 수 있다. 기린은 에드맨이 자신의 진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려해 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린의 진입을 원치 않는 에드맨은 가능하면 상대방이 아예 진입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린이 진입하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전략을 세워놓고 있어야 이거는 한다. 기출문제 이미 떴네요. 그렇죠? 기출문제 어디 떴냐면 그 2012년 거에 한번 떴네요. 그렇죠? 순차 게임 비슷한 것 같은데 A 의사결정, B 의사결정 해가지고 그렇죠? 비슷하죠 그림이. 이 트리 구조에 나와 있는 여러분 나눠준 거 있잖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 상황에서 각 기업이 선택하는 전략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그림 10-1에 정리해봤다. 그림을 보면 마치 나무를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게임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게임나무는 순차 게임에서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를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의 맨 왼쪽에서 게임이 시작되는데 기린이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게임의 제일 첫 단계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린의 선택 결과를 관찰한 에드맨이 높은 생산량과 낮은 생산량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 두 기업이 각각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4가지의 가능한 결과가 나오는데 각 경우에서 두 기업이 얻는 이윤 혹은 손실이 그림의 맨 오른쪽에 푸른색 숫자로 표현돼 있다. 이 상황에서 에드맨은 다음과 같은 조건부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만약 기린이 진입하면 에드맨은 낮은 생산력을 선택하고 진입하지 않으면 높은 생산량을 선택한다는 전략이다. 진입하지 않으면 높은 생산량. 그러니까 에드맨이 높은 생산량을 선택하면 12억 원을 벌고 기린이 진입을 했는데 에드맨이 높은 생산량을 하면 5억을 벌고 낮은 생산량을 하면 6억을 벌고. 그렇죠? 계속. 기린이 이미 진입했다면 에드맨으로서는 낮은 생산량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은 얘 6억, 나 6억. 높은 생산량을 선택해 진입에 대해 가능하게 대응하면 기린에게 손해를 입힐 수는 있지만 얘가 손에 타격은 주는데 나도 자신의 1억 손해보는 거고. 이윤도 더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린이 진입을 포기한 경우에는 높은 생산량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높은 생산량을 선택할 때의 이유는 12억 원이 되어 낮은 생산량을 선택할 때의 8억 원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드맨으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건부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대응이 된다. 이는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봐도 매우 분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드맨이 이 전략을 선택한 상황에서 기린이 진입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전략으로 바꾼다 해서 이득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이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재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자신도 현재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상대방이 진입했다면 뻔한 유지할 게 있다는 거죠. 딴 걸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편이 일방적으로 전략을 바꿈으로써 이득을 볼 수 없을 때 내시 조건이 충족됐다고 말한다. 이해됐죠? 이때도 내시 조건이 충족된 거죠. 한 편이 일방적으로 전략을 바꿈으로써 이득을 볼 수 없으면 여기서도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시 균형 또 났습니다. 이게 박스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순차 전략이 박스로 나올 수도 있는데 순차 전략은 2012년도에 기출문제 이미 한번 떴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게임에는 내시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의 짝이 또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린이 진입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하고 에드맨은 모든 경우에 무조건 높은 생산력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할 때도 역시 내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략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자신의 이유는 더 작아진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에드맨은 우월 전략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진입하면은 낮은, 진입하지 않으면 높은이니까 우월 전략은 현재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게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에드맨이 모든 경우에 높은 생산량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일종의 위협의 성격을 갖는데 위협 나왔습니다. 만약에 진입해도 높은, 진입 안 해도 높은, 그러면 그 기린 입장에서는 진입했다가 박살나잖아요. 그 진입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협에 별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린이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입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하자. 기린이 이미 진입한 상황에서 에드맨이 높은 생산량을 선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높은 생산량을 선택하면 이윤이 5억 원밖에 되지 않아 낮은 생산량을 선택할 때의 이윤 6억 원보다 더 작기 때문이다. 에드맨은 기린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높은 생산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그러나 기린은 이 위협에 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은 했지만 막상 진입을 하고 나면 수그러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린은 그것이 헛된 위협임을 간파하고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진입을 결행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걸 만약 공시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든 안 하든 무독하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안 하면 뭐 소비자한테 뭐 하겠다라고 선언을 딱 해버렸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 헛된 위협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내시 조건이 충족되는 두 전략의 짝 중에서 첫 번째 것만이 순차 게임의 균형으로서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첫 번째 것만 숫자 게임에 적절하다. 다시 말해 이 게임은 기린이 진입하고 에드맨은 낮은 생산량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두 기업은 각각 6억 원씩의 이윤을 얻게 된다. 두 번째 짝이 균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신빙성이 없는 위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빙성이 없는 위협, 이게 핵심이네요. 만약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 위협이 실전에 옮겨질 가능성이 작으므로 게임이 그런 상황으로 매듭 지어질 가능성 역시 작을 수밖에 없다. 순차 게임의 특성상 내시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완벽한 균형이 되기 힘들다. 이와 동시에 신빙성의 조건. 이와 동시에 신빙성의 조건도 충족돼야 하는데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략의 짝을 완전 균형이라고 부른다. 내시 플러스 신빙성까지 하면 뭐야? 완전 균형이 된다는 거죠.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순차 게임에서는 바로 이 완전 균형이 적합한 균형의 개념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자, 마지막으로 공약. 내가 아까 말한 거죠. 공약. 선언해버리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본 순차 게임에 의해서 에드맨이 자신의 위협에 신빙성을 부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에드맨의 최고 경영자가 생산 담당자에게 무조건 높은 생산량으로 대응하라고 일러놓고는 연락이 닿지 않는 어떤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하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먼저 만들어. 내가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기린이 진입할 경우 높은 생산량으로 대응하겠다는 에드맨의 위협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게 된다. 재량권이 없는 생산 담당자로서는 최고 경영자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에드맨이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점이다. 자신에게 손해가 올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높은 생산량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만약 최고 경영자가 연락이 가능한 곳에 머물고 있다면 기린이 진입했을 때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높은 생산량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의 신빙성이 그리 클 수 없다. 이와 같이 자신의 위협을 정말로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취한 행동을 뭐라고 그래요? 공약이라고 부른다. 순차게임에서의 공약은 순차게임에서의 공약은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약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노력을 뜻한다.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위협한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는 데 공약의 목적이 있다. 배수의 진. 이런 공약을 한다는 것은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움에 임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역사를 보면 이에 해당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쭉 넘겨서 이순신 장군 나오죠. 앞선 자의 이득. 두 화장품 회사가 신상품 개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남성용보다 여성용 화장품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각 기업은 서로 이쪽의 신상품을 내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두 기업이 모두 여성용 시장 쪽으로 몰리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 분명해 큰일일 테니 상대방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한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기업은 자신만이 여성용 화장품을 개발하고 상대방은 남성용 화장품을 개발해 주기를 바란다. 이때 어떤 기업이 선수를 쳐서 여성용 화장품을 개발하여 착수한다면 다른 기업은 남성용 화장품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서 나오는 이득을 앞선 자의 이득이라고 부른다.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